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귀신보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다는 말 말입니다. 이게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 경북 봉화 깊은 산골,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해요. 눈이 허리까지 쌓인 어느 날, 20살 단심이라는 아가씨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마라기보다는 짐짝 나르는 달구지에 가까웠죠.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말이에요. 어머, 저 가련한 아이가 바로 그 집 새며느리구나. 하필 그 집으로 시집을 가다니. 동네 아낙네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단심이는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단심아, 어머니한테 왜 그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고 사냐고 물어봤었지?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겪어보며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를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아,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들도 바람 없이 살짝 흔들렸다고 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눈매가 매서웠어요.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철같이 딱딱한 인상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팔려온 며느리냐? 첫 마디부터 얼음장이었어요. 팔려왔다니요. 보통 시어머니라면 어서 들어오너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집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심이는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소녀 단심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의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잘 부탁하긴 뭘 부탁해. 죗값 치르러 온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단심이의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중얼거렸어요. 겉으로만 순한 척 하는구나.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엔 본색이 나오기 마련이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단심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만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처럼 버텨보자. 단심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안내받은 방은 말이 방이지 거의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사랑채 뒤편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고 창호지는 바람에 너덜너덜 흔들렸어요. 온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닭 울기 전 새벽에 일어나라. 그리고 부엌길 마당 쓸기, 장작 패기, 빨래, 저녁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라.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가고 나자 단심이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제야 온종일 참았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였어요. 은빛이 나는 예쁜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장신구였거든요. 비녀를 쥐고 있던 단심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네요. 왜 어머니가 그 길을 택하셨는지 제가 직접 살아보며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가며 휘잉 소리를 냈고 오래된 집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디선가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정작 단심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녀를 품에 꼭 안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깔린 닭 울기 전에 단심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늦잠 자는지 지켜보려고 일부러 일찍 나온 것 같았어요. 늦었구나. 사실은 정시였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이 모양이니 앞으로가 뻔하다. 역시 천한 집안 출신답게 게으르구나. 시어머니는 쌀뜨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밥해라. 그리고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빨래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그날은 굶는 줄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단심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방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밤 단심이는 비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매서우신지,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는지. 이제 단심이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단심이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먼저 나와 있었어요. 마치 며느리를 감시하려는 듯이 말이죠. 오늘은 또 뭘 잘못할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습니다. 단심이가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지피는 모든 과정을 빤히 쳐다봤어요. 쌀을 너무 많이 씻었구나. 우리 집이 쌀 창고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물도 너무 많이 넣었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뭐냐? 다시 하겠습니다. 단심이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해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짓고 나면 마당 쓸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낙엽은 없었지만 눈이 내리면 치워야 했고 눈이 오지 않아도 먼지와 마른 풀잎들을 깨끗이 쓸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장작 패기였어요. 한겨울의 난방을 위해서는 장작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단심이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팼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참았어요. 저렇게 연약하게 생겨서 장작을 제대로 팰 리가 있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단심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시어머니와 병든 남편 목만 차려주고 단심이는 부엌에서 찬밥에 물만 말아서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후다닥 먹어야 했어요. 오후에는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빨래는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비비고 또 비비고 단심이의 손은 금세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래를 널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에헤야 디어라 에헤야 디어라. 어머니가 빨래할 때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며느리라면 벌써 울면서 친정으로 도망갔을 텐데
이 계집은 오히려 노래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저 계집이 정말 순한 건가 아니면 속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단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단심이는 병든 남편에게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남편은 25살이었지만 폐병으로 몸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소. 제대로 된 혼례도 못 올리고 구박만 받고 내가 막아주지도 못하는구려.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단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몸이나 얼른 나으세요. 그게 저에겐 제일 큰 기쁨입니다. 남편은 그런 단심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구시는데 참지 마시오. 나한테라도 말씀하시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런 일이 힘들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단심이는 진심으로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가면 단심이는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시집 와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어린 단심이는 그때 물었었어요. 어머니, 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었죠. 단심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거란다.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엔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단심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심이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도 사연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단심이처럼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매일 울었고 친정이 그리워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시할머니가 더욱 구박했죠. 저런 약한 계집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결국 시어머니는 마음을 딱딱하게 굳혔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단심이 같은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구박해도 꿋꿋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며느리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런 단심이가 밉고도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왜 저렇게 강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봄이 되자 단심이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심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딱딱한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정말이냐? 예, 의원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기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라.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단심이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아가, 그건 내가 할게. 내가 무리하면 안 되잖아. 처음으로 아가라고 불러준 거예요. 단심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단심이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몰래 단심이를 챙겨줬습니다. 좋은 음식을 따로 해주고
편한 자리에 앉게 해주고 말이에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심이가 고마웠어요. 이 집에 처음으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테니까요. 병든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내가 이런 몸인데도 아이를 갖게 해주다니. 서방님, 몸만 얼른 나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밤에는 열이 올랐어요. 그해 겨울, 드디어 단심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온 집안이 긴장했어요. 시어머니도 산파를 불러오고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가, 힘내라. 조금만 더. 시어머니가 단심이의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심이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산파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온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단심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차가운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왜 울지를 않죠? 우리 아기가 왜? 단심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단심의 세상은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젠 희망도 버틸 이유마저도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 조심하지 않았거나 함부로 행동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단심이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자격도 없는 계집.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단심이의 뺨을 때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단심이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때 품속에 있던 어머니의 비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비녀가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갔어요. 단심이에게는 유일한 추억이었던 어머니의 유품이 깨진 거죠. 아! 단심이는 무릎을 꿇고 비녀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넘어 어머니의 비녀까지 깨져버린 것이었어요. 울긴 뭘 울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시어머니는 더욱 매섭게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슬펐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에 화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 화를 단심이에게 쏟아낸 거죠. 그날 밤 단심이는 홀로 방에 있었어요. 깨진 비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가. 비녀 조각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심이를 때린 것이 후회됐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심이를 더욱 냉대했고 단심이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단심이가 여전히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다는 거예요. 깨진 마음으로도 부엌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비녀 조각들은 작은 보자기에 싸서 품속에 넣고 다녔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볼게요. 그해 봄이 되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예요. 기침이 너무 심해졌어요. 단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단심이는 남편 곁에서 더욱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드리고 등을 문지르고 약을 다려드렸어요. 부인,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남편이 가늘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나는 이제 글렀소. 대신 부인은 이 집을 떠나시오. 어머니가 더 심하게 굴 텐데 혼자서 어떻게 견디겠소. 남편은 단심이가 걱정돼서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단심이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거든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는 게 아니라 떠나시오.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 필요 없소. 하지만 단심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서방님이 좋아지실 때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 단심이를 보며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어요. 2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단심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심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단심이를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단심이 탓으로 돌렸거든요. 상복도 입지 마라.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상복을 입어.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남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제에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단심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라. 쓸모없는 과부를 둘 이유가 없다. 결국 쫓겨나게 된 거예요. 단심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단심이는 몰래 사당에 갔어요. 남편의 제사상에 물 한 그릇을 올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떠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단심이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단심이는 깊이 절하고 대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심이가 집 근처에서 쓰러진 거예요. 아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몸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가엾은 며느리가 길에서 쓰러졌다는구먼. 이대로 두면 죽겠어. 시어머니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서 살았던 사이인데. 결국 시어머니가 단심이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집안이 아니라 뒤뜰 창고에 눕혔습니다. 며칠만 쉬게 해주는 거야. 나으면 바로 나가야 한다. 단심이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고마웠어요. 차가운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지붕 아래에서 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불도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물과 찬밥 조금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미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단심이가 중얼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고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이는 젖은 옷을 입고 벌벌 떨었어요. 열이 나서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단심이가 어머니를 부르며 헛소리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고 앞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죽으면 귀신이 먼저 와서 당신을 데려갈 거야. 동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시어머니의 잠을 깨웠어요. 또각또각또각. 시어머니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냥 두자.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옷을 걸치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보니 단심이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열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어머니. 단심이가 헛소리를 하며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랐거든요. 자신도 젊었을 때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할머니는 이불 한 장 주지 않았죠.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단심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아가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단심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어머님. 그래, 어머니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가 단심이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심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를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니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끓여서 단심이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너무 심했구나. 단심이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단심이가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이것 좀 먹어봐라. 기운을 차려야지. 어머님, 괜찮다. 천천히 먹어. 시어머니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줬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미워하시는 건가요? 단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아가야. 그럼, 무서웠던 거지. 내가 너무 착해서. 시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나도 내 나이 때 이 집에 왔단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난한 집에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나는 너처럼 강하지 못했어. 매일 울기만 했지. 친정이 그립고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단다. 어머님도. 그런 모습을 본 시할머니가 더욱 심하게 구박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돌처럼 굳혔지. 그렇게 살아야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나와는 완전히 달랐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웃음을 잃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런 너를 보니까 화가 났어.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말이야.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단심이를 미워한 건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비교되는 게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어. 내가 나처럼 병들어 죽을까봐. 어머님, 이 집에서 착하게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길 바랐는데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시어머니가 단심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심이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라. 어머님, 너무 잘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잘해주면 되지 뭘. 시어머니는 단심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쁜 옷감도 사다 줬습니다. 단심이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 노릇을 이제야 하는 거지. 두 사람은 마치 정말 모녀처럼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단심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고 단심이는 시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졌어. 우리끼리지만 앞으로 잘 헤쳐나가 보자꾸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단심이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괜찮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단심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안했어요. 남편도 이런 기침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니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의원을 불러왔어요. 의원은 단심이를 진찰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기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슬픔과 고생을 겪어서 몸이 약해진 거죠.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단심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단심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정성껏 단심이를 돌봤어요. 좋은 약재를 구해와서 다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단심이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이니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나가서 앉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심이에게 예쁜 비녀를 사다 줬어요. 깨진 어머니 비녀 대신 새 비녀를 선물한 거죠. 이거 내가 써라. 단심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방 한켠에는 단심이 품고 있었던 깨진 비녀 조각들이 소중하게 놓여져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끓여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가야. 어머님도 드세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정말 모성애가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심이가 갑자기 많이 아파진 거예요. 어머님. 단심이가 약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어머, 왜 그래? 어디가 많이 아프니? 갑자기 기운이 없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단심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단심이 곁을 지켰어요. 찬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단심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야 정말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아가야.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행복하다. 시어머니가 단심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늙은이는 너무 늦게 알았구나. 단심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리고 그날 밤 단심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이에요. 아가야, 아가야. 시어머니가 단심이를 흔들어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평생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미안하다. 단심이의 품에는 깨진 비녀 조각들과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단심이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줬어요. 마치 친딸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아가야, 이제라도 편히 쉬어라. 무덤 앞에서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안함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 단심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침상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보따리를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지?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단심이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 돈은 어머님 앞으로 남깁니다. 추운 겨울 혼자 지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그 글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대체 단심이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알고 보니 단심이는 몰래 바느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밤늦게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해서 조금씩 모은 거였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단심이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보따리 맨 밑에는 깨진 비녀 조각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님, 저는 이 집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엔 사랑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그러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어머님께서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단심이가 얼마나 착하고 현명한 아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심이가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혼자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에 집 없는 과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두들 이리 와서 함께 살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대감댁에는 여러 과부들이 함께 살게 됐어요. 서로 도우며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심이가 모아둔 돈의 재산을 더 보태어서 뒷산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을 단심동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단심이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의 마음이 산보다 깊었다.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단심동산에는 작은 초가집들이 생겼어요. 갈 곳 없는 과부들과 홀몸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편히 지내세요.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단심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분이 예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맞나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매일 단심이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아가야, 너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됐다. 고맙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단심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단심이의 진심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변한 거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단심동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단심이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단심동산에 다녀오셨어요. 그럼 매일 가야지. 우리 딸한테 안부 전해야지. 이제 시어머니는 단심이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딸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단심동산에는 재미있는 규칙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서로 험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단심이가 그랬듯이 따뜻한 말만 해야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단심이가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런 규칙들 덕분에 단심동산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 됐어요. 어느 날 젊은 며느리 하나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우리 단심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였단다. 정말요? 그럼 귀신보다 무섭다는 소문까지 났을 정도였어. 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의 할머니는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심이가 내 마음을 바꿔줬지. 어떻게 바꿨는지 들어볼래? 그렇게 해서 단심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심동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심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단심이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단심동산을 칭찬했어요. 저기 가면 정말 따뜻하게 해준다더라. 할머니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단심이라는 며느리가 정말 대단했나 봐. 그렇게 해서 단심이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멀리 다른 고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단심이의 기일에 큰 잔치를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단심이를 기리는 잔치였습니다. 우리 딸 단심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단심이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잔치 때마다 사람들은 단심이 이야기를 새로 온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말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미움도 결국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단심동산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곳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단심동산을 찾아왔어요. 단심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한 선비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비는 단심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널리 퍼뜨렸어요. 시어머니는 늙어서도 계속 단심이를 그리워했어요.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슬퍼하지만은 않았어요. 단심이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었거든요. 아가야, 내가 심어준 사랑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고맙다. 단심이의 무덤 앞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게 단심이의 말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도 단심이처럼 살 수 있을까요? 미움을 사랑으로,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답니다. 단심이가 그랬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단심이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사는 삶 말이에요.